비 오는 밤 현관문 밖으로 낡은 보따리 하나가 툭 떨어졌습니다. 그 안에는 30년 세월이 구겨져 있었습니다. 달아빠진 앞치마, 손때 묻은 통장, 그리고 한 번도 제대로 대접받지 못한 며느리의 인생까지. 시어머니 명숙은 문턱에 서서 혀를 찼습니다. 밥만 축내는 식충이 같은 게 우리 집에 무슨 복을 가져온다고. 그 말에 은자는 손끝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무릎까지 젖은 치맛자락에서 빗물이 뚝뚝 떨어졌고 부엌에서 끓던 된장국 냄새가 아직도 집안에 남아 있었습니다. 30년을 그 냄새 속에서 살았습니다. 새벽마다 국 끓이고 남편 셔츠 다리고 시어머니 약 챙기며 살았는데 돌아온 말은 식충이었습니다. 은자가 마지막으로 남편 쪽을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고개를 돌린 채 담배만 비벼 끄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은자는 알았습니다. 이 집에서 자신은 가족이 아니라 필요할 때만 쓰고 버리는 낡은 행주였다는 것을. 명숙이 다시 소리쳤습니다. 왜 억울해? 억울하면 내가 돈을 벌었어야지. 은자는 젖은 가방을 꼭 쥐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니, 오늘 하신 그 말 꼭 기억하게 되실 거예요. 그 말에 명숙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은자의 가방 안에는 아무도 모르는 서류 봉투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은자는 비를 맞으며 골목을 걸었습니다. 발밑 고인 물에 가로등 불빛이 흔들렸고 낡은 구두 속으로 찬물이 스며들었습니다. 친정은 이미 없었습니다. 부모님은 오래전 세상을 떠났고 형제들은 각자 사는 게 바빴습니다. 결국 은자가 들어간 곳은 시장 끝 허름한 찜질방이었습니다. 뜨거운 바닥에 등을 붙였지만 몸은 좀처럼 녹지 않았습니다. 손마디는 거칠고 갈라져 있었습니다. 식당 설거지 물에 불고 파출부 일에 달아버린 손이었습니다. 그 손으로 시어머니 병원비를 냈고 남편 사업빚을 막았고 아이들 학원비를 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은자가 아무것도 하지 않은 줄 알았습니다. 아니, 알면서도 모른 척 했는지도 모릅니다. 새벽녘 사람들이 코 고는 소리 사이로 은자는 가방을 열었습니다. 누렇게 바랜 봉투 속에는 오래된 등기 서류가 들어 있었습니다. 은자는 떨리는 손으로 종이를 쓰다듬었습니다. 엄마, 나 이제 그만 참을게. 다음 날 아침 은자는 오래전 자신에게 작은 건물 매입을 도와줬던 부동산 사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목소리는 갈라졌지만 또렷했습니다. 사장님, 그 상가 건물 아직 제 이름으로 되어 있죠? 수화기 너머에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뜻밖의 말이 돌아왔습니다. 사모님, 마침 연락드리려던 참이었습니다. 그 건물 세입자 중에 낯익은 이름이 하나 있어서요. 그 건물은 은자의 유일한 비밀이었습니다. 젊은 시절 친정어머니가 남긴 작은 밭을 팔아 산 외곽의 낡은 상가였습니다. 그때 남편에게 말했다면 그 돈도 사업 미천이라는 이름으로 사라졌을 겁니다. 시어머니에게 말했다면 며느리가 무슨 재산을 따로 챙기냐며 빼앗으려 했을 겁니다. 그래서 은자는 숨겼습니다. 낡은 건물이라도 제 이름 석자로 된 유일한 버팀목이었으니까요. 세월이 지나며 건물 주변에 지하철 공사가 시작됐고 오래된 골목엔 하나둘 카페와 병원이 들어섰습니다. 월세는 많지 않았지만 은자는 그 돈을 쓰지 않고 모았습니다.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언젠가 가족이 정말 어려워지면 조용히 꺼내 쓰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가족은 그 마음을 모른 채 은자를 내쳤습니다. 부동산 사장이 내민 임대 현황표 위에 은자의 눈이 멈췄습니다. 3층 302호. 세입자 이름 박명숙. 은자의 숨이 턱 막혔습니다. 자신을 식충이라 내쫓은 시어머니가 지금 자신이 산 건물에 새들어 살고 있었습니다.
은자가 종이를 내려놓자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런데 사장은 더 기막힌 말을 덧붙였습니다. 그분이 관리인한테 늘 그러신답니다. 며느리 하나 잘못 들여 집안 망했다고요. 명숙은 그 작은 방에서도 여전히 왕처럼 굴었습니다. 관리인이 계단 청소비를 말하면 내 아들이 어떤 사람인데 하며 목소리를 높였고, 밀린 관리비 고지서를 받으면 노인한테 너무 야박하다며 종이를 구겨 던졌습니다. 더 우스운 건 같은 층 세입자들에게 은자 욕을 늘어놓는 일이었습니다. 우리 며느리? 말도 마요. 밥만 축내고 눈치도 없어서 내가 내쫓았지. 그런 여자는 어디 가도 천덕꾸러기야. 그 말을 전해 들은 은자는 웃지도 울지도 못했습니다. 창밖으로 늦가을 바람이 불어와 낡은 블라인드를 흔들었습니다. 은자는 오래 침묵하다가 임대계약서를 다시 펼쳤습니다. 밀린 월세 2달, 관리비 3달. 예전 같았으면 대신 내줬을 겁니다. 남편이 알면 곤란할까봐, 시어머니가 자존심 상할까봐 또 조용히 수습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니었습니다. 은자는 관리인에게 짧게 말했습니다. 302호 세입자분께 건물주 면담 요청 보내세요. 며칠 뒤 명숙의 문틈으로 흰 봉투 하나가 들어갔습니다. 봉투 겉면에는 단정한 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건물주 직접 면담 바랍니다. 명숙은 봉투를 찢어 읽고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건물주? 어디 한번 만나보자고. 약속 장소는 건물 맞은편 작은 찻집이었습니다. 명숙은 오래된 진주 목걸이를 걸고 나왔습니다. 돈 많은 건물주에게 잘 보이려는 속셈이 얼굴에 묻어났습니다. 하지만 눈과 주름 사이로는 피곤함이 깊게 패여 있었습니다. 큰아들은 연락을 끊었고 둘째는 돈 얘기만 나오면 전화를 피했습니다. 그렇게 믿던 자식들은 다 제 살 길을 찾아갔고 명숙에게 남은 건 낡은 방 한 칸과 여전히 굽히지 못하는 자존심뿐이었습니다. 찻집 문이 열렸습니다. 차가운 종소리가 딸랑 울렸고 명숙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앞에 은자가 서 있었습니다. 단정한 회색 코트에 머리를 낮게 묶은 은자는 예전에 그 움츠러든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명숙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습니다. 내가 여길 왜 와? 은자는 아무 말 없이 맞은편에 앉아 가죽 파일을 열었습니다. 등기부등본, 임대계약서, 월세 미납 내역서가 차례로 테이블 위에 놓였습니다. 명숙의 눈동자가 종이 위를 흔들렸습니다. 은자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302호 세입자 박명숙 씨, 제가 이 건물 주인입니다. 찻잔 속 김이 천천히 올라왔고 명숙의 손에 쥔 숟가락이 접시에 부딪혀 날카로운 소리를 냈습니다. 명숙은 처음엔 믿지 않았습니다. 아니, 믿고 싶지 않은 얼굴이었습니다. 내가 무슨 돈으로 건물을 사? 어디서 남의 이름 빌려다가 장난치는 거 아니야? 은자는 조용히 등기부등본의 소유자 이름을 손가락으로 짚었습니다. 김은자. 석자가 또렷했습니다. 명숙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그래도 사과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눈을 치켜뜨며 말했습니다. 돈이 있었으면 진작 말했어야지. 가족한테 숨긴 내가 더 나쁜 년이지. 그 말에 은자의 가슴 한복판이 서늘하게 식었습니다. 끝까지 이 사람은 자신이 한 짓을 보지 못하는구나. 은자는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찻집 안에는 볶은 원두 냄새가 가득했지만 은자에게는 오래전 시댁 부엌에 탄 냄비 냄새가 떠올랐습니다. 시어머니 죽 끓이다 손등을 대었던 날, 남편 빚쟁이가 문을 두드리던 밤, 몰래 통장을 깨던 새벽. 은자가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저를 가족이라 부르면서 제 돈은 가져갔고 제 노동은 당연하게 여겼고
제 인생은 버리셨습니다. 명숙이 입을 열려는 순간 찻집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바람과 함께 들어온 사람은 남편 정호였습니다. 그는 테이블 위 서류를 보자마자 얼굴빛이 달라졌습니다. 정호는 놀란 표정을 급히 지우고 은자 옆에 앉으려 했습니다. 여보, 나도 얘기 들었어. 당신이 이렇게 고생한 줄 몰랐지. 우리 다시 잘해보자. 그 목소리는 달콤했지만 은자는 그 속의 계산을 들었습니다. 30년을 함께 산 사람이라 모를 수가 없었습니다. 돈 냄새를 맡은 사람의 눈빛은 묘하게 반짝입니다. 명숙도 방금 전까지 치켜세우던 턱을 슬그머니 내렸습니다. 그래, 내가 그날은 화가 나서 그랬다. 며느리는 그래도 내가 제일 낫다. 은자는 두 사람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돈이 없을 때는 식충이, 돈이 있으니 가족. 그들의 말은 칼보다 얇고 칼보다 더 깊게 찔렀습니다. 정호는 은자의 손을 잡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은자는 한치도 움직이지 않고 손을 거두었습니다. 당신, 내가 쫓겨난 밤에도 이렇게 말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안 했죠. 정호의 입가가 굳었습니다. 그때 은자는 가방에서 또 다른 봉투를 꺼냈습니다. 누렇게 바랜 영수증들, 계좌이체 내역, 병원비 납부 확인서, 그리고 정호가 몰래 은자 명의로 대출을 알아본 기록까지. 은자가 봉투를 테이블 위에 내려놓자 정호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이제 진짜 이야기를 해야겠네요. 은자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찻집 안의 모든 소리가 멀어지는 듯 했습니다. 어머니 무릎 수술비 제가 냈습니다. 아버님 장례비 부족한 돈 제가 메웠습니다. 당신 사업 빚 막겠다고 제 보험까지 깼고요. 그런데 당신들은 저를 뭐라고 불렀죠? 명숙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정호는 다급히 변명했습니다. 그건 가족이니까 그런 거지. 부부 사이에 그런 걸 따지면 어떻게 살아? 은자가 처음으로 웃었습니다. 아주 작고 서늘한 웃음이었습니다. 가족이라서 저는 다 내야 하고, 가족이라서 저는 맞아도 되고, 가족이라서 저는 버려져도 됩니까? 명숙의 눈가가 젖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은자는 그 눈물을 예전처럼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그 눈물 뒤에 언제나 요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돈을 달라는 요구, 참아달라는 요구, 또 용서하라는 요구. 명숙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늙어서 그랬다. 내가 좀 봐줘라. 은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늙었다고 해서 남의 인생을 함부로 밟을 권리는 없습니다. 명숙이 자리에서 일어나려다 비틀거렸습니다. 마치 무릎이라도 꿇을 듯 몸을 낮췄습니다. 그 순간 은자는 그녀를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뜻밖의 말을 꺼냈습니다. 쫓아내지는 않겠습니다. 대신 조건이 있습니다. 명숙은 멍하니 은자를 올려다봤습니다. 은자는 임대계약서를 다시 밀어주었습니다. 앞으로는 제 시어머니가 아니라 302호 세입자로 지내세요. 밀린 월세와 관리비는 분할로 갚으시고 다른 세입자들 앞에서 제 이야기는 더 이상 하지 마세요. 명숙의 얼굴이 붉어졌다가 하얘졌습니다. 평생 며느리를 아래로만 보던 사람이 이제 며느리 앞에서 계약서를 읽어야 했습니다. 정호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당신 너무한 거 아니야? 그래도 우리 엄마잖아. 은자는 차갑게 바라봤습니다. 당신 어머니죠. 그러니 당신이 모시면 됩니다. 저는 이제 제 인생을 모실 겁니다. 정호는 그제야 상황이 끝났음을 느낀 듯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은자는 마지막 서류 한 장을 꺼냈습니다. 이혼 신청서였습니다. 정호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은자야, 제발. 우리가 산 세월이 있는데 은자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 세월 속에서 나는 늘 혼자였습니다.
찻집 창밖으로 햇빛이 비쳤습니다. 먼지 낀 유리창 위로 빛이 부서졌고 은자의 눈가에 처음으로 물기가 맺혔습니다. 하지만 그건 약해서 흘리는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너무 오래 참고 살아온 사람이 드디어 자기 이름을 되찾는 순간의 눈물이었습니다. 며칠 뒤 명숙은 302호 문 앞에서 은자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예전처럼 목소리를 높이지도 눈을 치켜뜨지도 못했습니다. 손에는 밀린 관리비 일부가 든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마른 손등 위로 검버섯이 짙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미안하다. 내가 사람을 못 알아봤다. 은자는 잠시 그 말을 바라보듯 들었습니다. 복도 창문 틈으로 찬바람이 들어와 두 사람 사이를 지나갔습니다. 은자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아니요, 어머니. 사람을 못 알아본 게 아니라 돈 없는 사람은 사람으로 안 보신 거예요. 명숙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말이 가장 아팠기 때문입니다. 은자는 뒤돌아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한 계단, 또 한 계단. 발소리가 낡은 건물 안에 단단하게 울렸습니다. 밖으로 나오자 시장 골목은 여전히 분주했습니다. 생선가게 얼음 냄새, 방앗간 고소한 참기름 냄새, 멀리서 들려오는 상인들의 목소리. 그 모든 것 속에서 은자는 젊은 날의 자신을 떠올렸습니다. 새벽마다 손을 호흡 불며 일하던 여자. 울어도 아무도 몰라주던 여자. 그러나 끝내 무너지지 않은 여자. 은자는 건물 앞에 걸린 작은 간판을 올려다봤습니다. 거기에는 분명히 적혀 있었습니다. 김은자 소유. 은자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내 인생의 주인은 나야. 그리고 그날 이후 은자를 식충이라 부르던 사람들은 더 이상 그녀 앞에서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